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당권 경쟁이 과열되자 당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 민주당에선 이재명 1극 체제, 종합부동산세 등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김종민 새로운 미래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짚어봅니다. 장마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찜통더위와 장맛비가 이어지고 강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올여름 날씨와 폭우 시 대비책을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연서로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김기웅 부대변인님이 네. 어쩌다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건가요? 네.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번 총선에서 이번 전대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네.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달라고 굉장히 읍수하고 낮은 자세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대라는 것이 사실상의 대권 주자들의 어떤 싸움, 경쟁으로 변질되면서 서로 간의 어떤 이견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몸싸움까지 물리적인 행동까지 이어져서 차마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그 방송 토론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그래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잘라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질문을 하는데 중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듣지도 않고 또 질문하고 말이 엉켰는데 이제 실제로 몸까지 엉키는 상황이 돼서 면목이 없습니다. 네.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또 사과하실 생각은 저도 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사과드리고 싶고요. 진짜 제 그런 아이들한테 마음이, 민망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좀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자, 괜히 우리 김기웅 부대변인한테 사과 얘기를. 그러니까 죄 없는 김기훈 부대변인이 왜 제가 대표를 있죠. 지금 사과를 아니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쉽게 사과를 하시네 이거. 국민의힘 선관위는 원희룡, 한동훈 두 캠프의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 배신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나오는데, 자, 전당대회 후유증 오래 갈까요? 잘 수습될까요? 우리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처음에 뭐 전당대회 너무 국민의힘이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평하는 거는 즐거웠는데 네. 지금 이렇게 몸싸움까지 가니까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특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사건도 있었는데 전당대회와 유세가 너무 과열됐을 때는 정말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미 상처는 갈
때까지 갔고 네. 이제 남는 거는 고소 고발 난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누군가의 승리로 끝나긴 하겠지만 뭔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후유증은 당연히 이제는 모든 일들이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면 다 고사고발해서 본인들이 뭔가 혐의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사법부에 또는 뭔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안 좋은 관행들이 생긴 거죠. 그런 면에서 와 1등으로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여론조작 의심 계정 24개를 확보하고 약 6만여 개 댓글을 분석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야권에선 여론조작 범죄라면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캠프 측은 지지자들의 자발적 댓글이다. 개딸들 댓글부터 따져라.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자, 원래 댓글 의혹은 원희룡 캠프에서 이제 강력히 제기한 뒤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른바 여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기영 부대변인. 우선적으로 원희룡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지적하는 게 만약에 맞다면 저는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양문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24개 계정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5만여 글들을 분석해서 502개 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이제 오탈자가 비슷하고 기호가 비슷하고 띄어쓰기가 비슷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혹이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적으로 댓글의 유무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 지지자들이 알아서 했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예전부터 팬덤이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지지자들이 그걸 한 거냐.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사설하는 쪽에서 뭔가 개인적으로 사설 쪽에서 뭔가 했고 거기 돈이 오갔냐. 게다가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관여를 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걸 인지하고 있고 심지어 뭐 지시나 뭐 그런 것들을 뭐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느냐. 여기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 여야를 떠나서 국정원 댓글 수사도 뭐 윤석열 그때 당시 수사단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하는 부분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엄중하게 다뤄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용을 좀 살펴봐야지 너무 예단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다. 말씀 주셨고요. 신혜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진짜 양문석 의원실이 상당히 부지런하게 이게 상당한 방대한 양일 텐데 이거를 분석을 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2개의 댓글이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가 비슷한 게 아니라 100%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계정이 22년 5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1만 8천 개의 댓글을 작성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냥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그것만 하겠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방향성이 대부분이 매우 유사하고 댓글이 초분 단위로 입력이 됐고 또 일부는 계정 삭제하거나 과거 댓글을 삭제하면서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나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관 시절에 뭐 장해찬 씨도 얘기한 것처럼 장관께 보고 드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는지 사설 댓글팀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방해 행위나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한 이런 빠른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5개에서도 댓글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만큼 김건희 여사 측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대선 때 그런 정황에 대해서 얘기 들었다는 것처럼 이런 댓글의 역할의 정황에 대해서는 그냥 끝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당대회지만 장현찬 씨가 추가적인 뭔가 증거 공개를 하면서 조금 더 폭발력 있게 갈 수도 있을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배제 못한다. 예.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여의도 정가에서 구한말 개화파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난 것에 빗대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오래 직을 유지하지 못하리란 얘기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설이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은 친윤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라져야 할 정치 문화다. 이렇게 뭐 지적을 했고요.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반면에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유포자를 찾아 이제 고소했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설 김기웅 부대변인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저는 현실성이 제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네.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 지금 대통령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방법론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순망치안의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지라시를 만든 쪽에서는 저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뭔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뭔가 공격당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철규 의원이 뭐 어떤 특정 의원실에 한 거 아니냐, 특정 의원실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1등을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탄압받는 그런 이미지를 뭔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역으로 이걸 또 해석하다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돼도 뭔가 이런 리스키한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것이란 또 역반응적인 역정보를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가 의도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지라시는 사설 정보지로 정정해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은 여기도 지금 0% 말씀하셨거든요. 퍼센트로 한번 말씀하신다면 저는 가능성은 50%? 50%? 예. 많이 다르네요. 예, 5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국민의힘과 그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몰아냈고요. 또 나경원 후보 주저앉히면서 김기현 당대표 나왔었고 그런 면에서 이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가 됐을 때 당연히 대통령실과 이 국민의힘의 그 권력 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은 당연히 대통령 관련한 거는 최상병 특검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관한 거는 김건희 특검법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당이 보호해 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차별화를 할 것이냐 이런 스탠스에 따라서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국민과 같이 가려는 움직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역하는 당대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런 김옥균 프로젝트가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한동훈 만약에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장해찬 후보가 제기한 그런 댓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비례 후보를 공천하면서 사적 공천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본인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김옥균 프로젝트 설이 지금은 뭐 그런 카더라 통신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가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종부세 검토 발언에 대해 김두관 후보가 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이재명 후보는 또 뭐라 그랬냐면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다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 신현영 의원님 보시기에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의 종부세, 금투세 기조에 이제 변화가 좀 있으리라고 보세요. 이거 논의해야 되는 거죠. 박찬대 사실 원내대표가 처음에 끌어낸 이슈였고 그다음에 좀 사그라졌다가 지금 다시 전당대회가 되면서 이슈가 부상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나름 정책적인 토론을 하는 아주 건전한 그런 노잼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나름 민생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는 이슈가 부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대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금투세나 종부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면에서는 그 입장을 본인이 이야기한 만큼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과 사실 반대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정리를 할 것이냐가 또 한 번에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실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평가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기웅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싶은 면이 있고요. 하나 조금 그래도 경계의 눈초리를 놓을 수 없는 건 먹사니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의 어떤 이제까지의 삶이 막사니즘이기 때문에 지금
방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방탄을 넘어서 지금 탄핵을 하는 탄핵이즘에 놓였다고 저는 좀 하나 짚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을 꼭 이겨야 되는데 이번 대선 보면 종부세 벨트나 한강 벨트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졌지만 저 4년 전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7곳에서 14곳으로 늘고 전체적으로 서울은 5% 10% 정도 차이 격차가 컸는데 이번에 5% 정도로 낮춰졌고 민주당이 이긴 쪽에서 초접전 지역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금 문제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0.73%로 졌지만 그 부분도 서울에서의 어떤 민심을 많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 때문에 많이 민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근데 이게 군부를 떼다가 결정적으로 여당이 뭔가 하고자 하면 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당론으로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권 정당을 원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나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자 감세란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자, 종부세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에 조국혁신당은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이 망한다. 종부세 재원으로 뭐 많은 사업을 하고 뭐 많이 지역의 어떤 지자체를 돌아가게 한다는 뜻 같은데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선 야권 내 이른바 부자 감세를 놓고 이견을 두고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어떤 선명성 강조 차원이냐 이런 정책 대결이란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신현영 의원님 거기 그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조국혁신당과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차별점을 줄 것이냐 했을 때는 조국혁신당은 조금 더 강한 목소리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차별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22대 국회에서는 보면은 이 세법들 소득세, 상속세, 종부세 이런 세제 개편이 네. 중요한 이슈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지금 조국 당대표 후보는 지금 상위 5%를 위해서 95%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제 개편이 성공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5%에 대한 일부의 감면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나머지 우리 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나머지 95%에 대한 그런 지역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됐을 때 세제 개편이 성공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그냥 감세만 갖고서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 대안은 어떻게 재원 마련할 것이냐. 지역을 위한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 감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도요. 상당한 저항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서 또 여당이 하자고 해도 저희가 그거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초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훈 부대변인. 네. 지금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수 문제 있고 사실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뭐 에드벌룬이라 그럴까요? 이런 그 문제를 딱 띄우니까 정말로 진정성을 보여라 그랬고 네. 얘기를 진지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세수 문제 이런 것들도 되게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세금 부분을 무조건 깎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종부세를 통해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데 과연 부동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억지로 보면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분질러 틀었기 때문에 어떤 수요와 공급의 부동산 정책은 역반응이 났고 도리어 집이 없는 분, 집을 사고자 하는 분 그리고 또 전세, 월세 모든 사람들이 조세 정가를 받아서 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세금을 하는 거는 다른 어떤 세금을 통해서 해야지 이거는 목적의 의미가 변질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종부세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재산세랑 합치고 만약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거는 다른 걸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국 대표한테 좀 안쓰럽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부자냐 아니냐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거를 이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쉽다는 겁니다. 예. 네. 제가 이번 질문은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했어요. 민주당 중진 의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득표율에 관한 얘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20%를 넘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77.7%였으니까 뭐 20%를 넘니 안 넘니 이게 포인트다 이제 그러셨는데 이 중진 의원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미 우리가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미 친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자기가 보기에 관전 포인트는 김두관 전 의원이 과연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10%를 넘을 수 있느냐가 자기가 보기에는 수치를 볼 때는 관전 포인트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신현영 의원님은 어떻게 관측을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 두 자릿수만 돼도 석세스인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름 지금의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그래요?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김두관 후보의 그 자체 지지라기보다는 너무 1극 체제로 가는 거 아니야에 대한 약간의 견제 그리고 밸런스 있는 균형적인 뭔가 이런 박빙의 그런 승부 이런 것들을 바라는 지지자들의 또 열망도 일부 김두관 후보한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자릿수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 김두관 후보가 얼마나 그 차별화를 하면서 더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바라건대 많은 분들 예측하는데 20%에서 30% 정도는 나올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뭐 30%도 괜찮고 예, 그 이상이 돼도 나름의 그런 반전의 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야 우리 당에 건전하고 다음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희망도 있고 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의 비판에서도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자, 신현영 의원님의 분석 우리 김기웅 네.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저는 20에서 30% 나온다고 봤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작년 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힘을 몰아주자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연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1극 체제라는 것들을 너무 견고하게 하다 보면 역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저번보다 더 크게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공간의 크기는 김두관 후보의 능력치와 별개로 공간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2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그런 흐름을 갔을 때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10월에 현실화될 텐데 막말로 이제 체포 동의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20% 30% 나왔다고 보면 사람들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플랜 B를 생각하는데 그게 김두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확실하게 잘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봐주고 약속대로 할 여지가 아니다. 확실하게 빈틈이 없이 완전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저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속이 타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에 이어서 오늘은 이원석 검찰총장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피의자가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자 김기웅 부대변인 민주당 탄핵 청문회 추진과 김건희 여사 모녀 검찰총장 증인 채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권력 간 견제는 상권 분립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건 민생을 하라는 거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지금의 사법 체계를 뒤흔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그 관계인들을 불러서 검찰총장을 부른다는 자체가 이제까지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관련된 일을 직접 내가 하기보다는 제3자가 하게끔 했거든요. 그 정도는 그냥 분위기를 봤습니다. 눈치를 봤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전 대표님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 다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이제까지의 정치 상황과는 너무 다르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이제 9월까지가 임기신데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누구나 소환 조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의 진위에 대해서 좀 감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법사위에서 부른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좀 제대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의 긍정의 그런 이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부 장관 그리고 대법관 3명 등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국 어떻게 전망하세요? 시간 관계상 뭐 한 3, 40초 정도로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극렬할 것 같고요. 특히 방통위원장. 이 과방위에서 상당히 공방이 심하게 치열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인사청문회를 넘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도 걱정인 만큼 하여튼 국회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도 여러 네. 번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인사청문회도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 그 청문회 전국 어떻게 예상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틀 한다고 합니다. 이틀. 제가 알기로는 청문회 이틀은 총리가 그런가요?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대부분 장관은 하루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방통위원장을 이틀 한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장, 총리.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격을 굉장히 올려준 거죠. 그리고 왜 방통위원장과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고집했는지 이유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 탄핵시키고자 하고 청문회에서 벼르는 이유는 사실상 박문진의 이사 교체를 막기 위한 거 아닙니까? MBC에 대한 어떤 지금 수뇌부를 계속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골적인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문자 2개 소개해드리고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4770님 지금까지의 패널들 중 오늘 말씀이 가장 지적이고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반어법입니다. 저희가 나름 격조 있게 토론했나요? 아니 반어법이라뇨. 예. 정확하신 말씀이고. 아니 자. 저 김기영 부대변인이 사과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가요? 제가 님자 붙여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재명 왜 당 그다음 대표님. 문자를 못 읽게. 잠깐만. 저 김중자님이요. 남편과 북서울 숲에서 방송 듣고 있는데요. 우산 없이 산책 나갔다가 발이 묶였어요. 남편이 뉴스를 듣다가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편하게 들어요. 해도 잘 안 되나 봐요. 행복한 소식이 많아서 남편이 화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예, 네.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빗속에서 부부끼리 있었는데 좋은 뉴스 저희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비도 내리고 또 퇴근 시간대를 가까이 하면서 도로 정체되는 구간 많이 늘었는데요. 여기에 사고 구간도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용인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도 남이천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는 13km가량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냉정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났고 순천 방향도 창원 2터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군복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 났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도 진영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난주 충청 남부지방 수해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번 주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폭우가 이젠 해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가 기상제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전문가들 의견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 올여름 기상 상황에 대해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기성 센터장님은 기상학자로서 오랜 기간 한반도 주변 기상 상황 지켜보셨습니다. 최근 들어 보여지는 이상 기후 현상 심각하다고 보세요? 저는 제 주변 분들에게 날씨나 기후가 변하는 것 같냐라고 좀 가끔 물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 옛날에도 폭우도 내렸고 폭염도 발생했고 하지 않았느냐. 뭐 당연히 여름에 오면 폭염도 오고 장마도 나고 홍수도 나겠거니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후나 날씨를 쭉 해보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심상치 않다. 전문가의 그렇게 눈으로 느낍니다. 보시잖아요. 네. 네네. 제가 이제 예보라든가 이제 기후 분야에서 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네. 우리나라 기후도 옛날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예보를 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기후가 변하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후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이번 주 기상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충청권과 남부지방 비 피해가 컸었는데 이번에도 시간당 100mm 이상 비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주로 이제 제주권과 남해안에 위치했던 장마 전선이 오늘부터 북상을 했죠. 올해 이제 장마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비가 내렸던 지역이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이었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모레 아침까지입니다. 중부지방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일단 오늘 밤 늦게부터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 지역에서는 주로 북부지방 쪽으로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네. 19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다음에 다시 20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마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이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그 관악구에 시간당 141mm, 올해 지난주에 전북 군산에서 시간당 146mm, 전분적 관측사상 최고치였죠. 네네. 그리고 오늘도 진도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호우가 내렸어요. 오늘도요. 네. 이제는 뭐 시간당 100mm 이상 내리는 극한 호우는 장마전선이 위치한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시간당 100mm 이상 내린다고 가정하시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와, 그 100mm 그 이전에는 엄청 많은 비였는데 이렇게 자주 내린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간당 100mm 넘는 극한호우 왜 이렇게 잦아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큰 원인이 기후변화겠죠. 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기 중에 수증기량도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한 것이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전 지구 평균 기온이 매월 최고 기록을 갖다가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이제 대개 보통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은 7%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강한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반도 주변의 해수 온도가 평균보다 높습니다. 네네. 이렇게 될 경우 장마전선상에서 저기압이 이동해 올 때 더 많은 수증기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되는 것이죠. 또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아주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한랭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서 맞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력해지는 것도 극한 호우의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대기 불안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극한 호우는 더 강하게 또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몇백 년 만의 폭우다 뭐 이런 표현은 앞으로는 매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광주 과기원이 논문에서 우리나라 강우 패턴이 비정상의 정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네네. 과거에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극한 호우가 이제는 정상처럼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보관 생활을 할 때 네. 하루 강수량을 200mm 예보를 했다가 선임 예보관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200mm가 내리냐는 거죠.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예, 예.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네. 최근 예보에서는 300에서 500mm 예보까지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200mm가 비정상이었지만 지금은 300에서 500mm가 이제는 정상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는 장마 기간에 강수량 표준도 좀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요. 또 기상청 예상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재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폭우가 내린 직후에 곧바로 폭염이 나타나는 경우 많습니다.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연속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복합재해라고 한다는데요. 이 복합재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복합재해 원인까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최근 기후변화 추세가 복합재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세계적으로도 이상 폭염이 발생하면 바로 가뭄이 따라오고 뒤어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홍수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재난이 재난을 부르는 네. 이런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캐나다 폭염과 대형 산불, 뭐 그리스의 폭염과 가물 그리고 대형 산불, 다음에 홍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호우가 내리다가 햇빛이 나면 바로 폭염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 중부지방으로 장마연신이 올라오면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발령됩니다. 당장 뭐 내일서부터 중부지방으로 장마연신이 올라오면은 내일서부터 남부지방 폭염특보가 또다시 발령될 거로 보이거든요. 네. 다 이제 이렇게 실제로 좁은 지역에서 폭염이라든가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복합재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은 이 기후현상의 국지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 이제 우리가 게릴라성 호우, 뭐 스콜성 호우 이런 게 내릴 때는 하루에도 서울 지역에서 폭염과 호우가 번갈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센터장님 앞으로 저 예보하거나 예측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겠네요. 이런 강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 뭐 슈퍼컴퓨터의 각종 최신 모델, 최첨단 장비, 뭐 인공지능 활용 등 여건은 정말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보 정률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기압계 변동성이 커져요. 변동성이 그러다 커진다. 보니까 네네. 강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네. 9일에서 지난번 9일에서 10일 사이 충청 지역의 호우 때도 분명히 거의 모든 모델에서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모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앞에 내릴 때는 수도권으로 비도 좀 제법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갑자기 북진을 멈추고 충청권과 전라권으로 방향을 들어서 비를 쏟아내 버렸어요. 네. 그때 이제 군산에 이제 시간당 146mm 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호우가 내린 다음에 국지 분석을 해보니까 북진하던 큰 저기압 위로 작은 저기압이 생기면서 갑자기 비구름 진로를 못 올라가게 막은 겁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기압계가 변해가는 이런 변수는 정말 예측하기 거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더 정확한 예보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청취자 문자입니다. 나박님이 저는 오늘 시베리아가 폭염 30도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네요. 라는 말씀하셨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 말씀 같고요. 자, 올해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여름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운지 그건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올 여름은 평년보다 많이 무더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엘니뇨였다가 라니냐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될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강하게 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올 여름이 가장 우리나라가 더웠었던 2018년과 네. 거의 뭐 비슷하거나 약간 더 더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당시 서울 최고 기온이 39.6도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40도를 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0184님이요.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겨울은 더 폭설이 내릴 위험도 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실제로 제주도라든가 남해안은 아열대 기후입니다. 네. 근데 서울이라든가 중부지방이 아열대 기후가 되지 않는 것이 겨울 때문에 그렇죠. 지금 겨울 일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어제 그저께도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하버드 네. 대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북극 쪽의 빙하가 더 많이 녹을수록 오히려 겨울은 더 강한 한파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논문을 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한 2060년, 207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서울이라든가 중부지방의 겨울이 더워질 그런 물론 뭐 이상고온 현상이 좀 나타나지만 네. 그렇게 뭐 열대지방까지 더워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지금 현재 통계 추세상 여름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겨울 일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만 줄어드는 그 짧은 기간에 상당한 혹한이 내려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자, 9824님이 전라도 담양인데 비가 하루 종일 내립니다. 전기 공사일 하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입니다. 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극단적인 폭염, 폭우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하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공화승입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충청 호남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국지성 폭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아요. 폭우나 침수에 대비해서 개개인이 꼭 기억해야 할 행동 요령 어떤 게 있을까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폭우가 오기 전에 배수구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미리 해놓아야 되고요. 침수에 대비해서 물막이판을 설치한다든지 안전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저지대 또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물이 무릎 정도만 차도 대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을 하면 즉시 물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 차원 대비책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청양군과 영동군, 즉 충청권에 댐을 건설하려 했는데 지난 정부 초반에 국가주도 댐 건설 중단을 발표하면서 건설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권 비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 같은 댐 건설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보시기에 향후에 추가적인 댐 건설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댐은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하고 그리고 관리해서 홍수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생활용수 또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발전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댐 건설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2022년엔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이 숨졌고 지난해엔 충북 미호강 임시 제방 붕괴로 지하 차도가 침수돼서 14명이 희생됐습니다. 극단적 폭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약 지역 안전 상황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교수님 그 반지하 가구의 경우에 물막이판을 설치해서 이제 대비하고 있다는데 이거에 플러스 알파 좀 더 대비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물막이판을 그동안 이제 반지하 유착에 많이 설치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지급받은 물막이판을 언제 설치해야 되는지 또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아, 설치 시기. 예, 또한 설치 방법을 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시기, 설치 방법. 네. 예, 또 한 가지는 이 물막이판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 좀 더 가벼운 물막이판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물어봐요? 그것은 지자체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아, 설치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설치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지자체에다 문의하면 된다 말씀이시죠? 네. 자, 물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의 집주인들이 침수 주택으로 낙인 찍힐까 걱정돼서 뭐 집값 생각도 하시나 봐요. 물막이판 설치하는 걸 꺼려하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하고요. 또 우리 집은 반지하라도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서 괜찮다. 안심하고 또 설치하지 않는 분들도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교수님이 물막이판 설치 필요성 왜 필요한지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침수주택에 낙인 찍힐까봐 설치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원래 안전하지만 요즘 같은 이상기후에 대량의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보다 안전하다. 더 안전하다. 이런 인식 전환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지하차도에 어떤 폭우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천에 인접해 있거나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을 텐데요. 지금 모든 지하차도가 침수 시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갖추지는 않고 있을 걸로 이제 추측은 됩니다. 위험에 노출된 지하차도 얼마나 된다고 보면 될까요? 통계가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열심히 설치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국토부 소관 그 지하차도가 42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현재 설치된 곳은 약 28곳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약 50% 이제 겨우 넘은 거죠, 사실은요.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설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자, 지금 0358님이요.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반지하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 주셨어요. 0358님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물막이판을 준다고 해도 집주인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군요. 참 안타깝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드린 문제죠? 예, 혹시나 침수주택으로 낙인 찍힐까봐 이런 문제. 그래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네. 계속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까지도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대해 여야 의원들 이제 문제 제기했고요. 오송 참사가 난 궁평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 바람이 부니까 차단막이 휘날린다며 제대로 된 차단막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네. 서둘러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진입 차단 시설을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네. 꼼꼼하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자체 공무원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끝난 뒤에도 네. 제대로 공사가 완료가 됐는지 나와서 확인을 안 해본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오히려 지자체 이런 그 차단 시설 공사는 눈먼 돈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또한 가지 작동되는지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차단 시설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아직 없다 보니까 이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시공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길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기준이 없어요? 아직 기준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만들지 못했어요. 네. 야, 그것도 또 문제네요. 자, 충북 오송 참사 이후에 지자차도를 관할하는 주체가 국토부, 지자체, 전문관리기관 등으로 나뉘어 있고 또 소관기관마다 관리 방법이나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더더욱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이후 얼마나 지금 보완이 됐을까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하차도 관할 주체는 이제 국토부, 지자체, 전문관리기관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할 주체들이 상호 협력만 잘 된다면 오히려 크로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컨트롤 타워는 이제 정확히 정해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폭우가 올 때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다는 소리 들으면 차를 급히 꺼내려 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하주차장 같이 이렇게 침수 위험 높은 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네.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일단은 주차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지상에 꼭 주차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만약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침수를 막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대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목숨과 차를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우선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폭우가 내릴 때 도로에 방치된 전기 설비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 2022년에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쓰러져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폭우 시에 도로 침수와 감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로등 같은 곳에서 감전 위험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가로등과 같은 곳을 지날 때에는 장화를 꼭 신기를 권장합니다. 장화. 보통 레인부츠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가로등은 가능하면 피해서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침수 시 1차적인 차단막이 장화가 될 수 있네요. 네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 가로등에 누전이 발생되더라도 인체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만든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 이름이 누설 전류 차단 장치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것을 꼭 설치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접지를 또 확실히 해서 전기 감전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 화재 이후에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길가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데 폭염에 장기간 노출된다든가 여러 정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나면 어쩌나 또 걱정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일단 비가 올 때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꼭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특히 전동 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것은 배터리에 물이 들어가서 감전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올바로 서 있거나 물에 젖지 않은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4794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비 피해를 왜 막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런 피해는 더 심해질 텐데 정부 차원에서 잘 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 1분 미만으로 남았습니다. 여름철 폭염 폭우 대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짤막하게 해주세요. 장마는 보통 6월 중순부터 오기 때문에 네네. 추경이라도 편성해가지고 내년 5월 말까지는 안전시설을 모두 갖추면 좋겠습니다. 네. 매년 5월 말까지는. 올해는 네. 좀 지났네요 벌써. 그렇습니다. 내년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시점을 꼭 갖춰야 되는 시점을 교수님은 5월 말로 보셨죠? 네, 맞습니다. 5월 말까지는 다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세원이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세원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엄마. 낙상 시 전두엽이 크게 손상되며 뇌의 절반 이상을 제거해야만 했는데요. 그 후로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엄마는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어린 세원이를 키우며 어려운 살림을 이어왔는데요. 깊은 밤 고기잡이 배에 몸을 싣고 먼 바다로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할머니. 홀로 있는 세원이가 걱정되지만 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선 한시도 몸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돌아온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는 세원이. 작고 기특한 손길에 할머니의 눈시울은 뜨거워만집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할머니와 세원이를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와 경남 남해안, 전남 곳곳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후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됐는데요. 서울은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25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전남 동부, 경남 남해안에도 최대 10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특히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과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주로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최대 60, 경기 북부는 시간당 7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등 강원 내륙과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임진강이나 한탄강 등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주춤하는 대신에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해당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65조에 따라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8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전남 순천 광양, 상흥, 보성, 경남 사천, 거제, 남해 하동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복에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중태에 빠진 마을 주민들에게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쓰러진 노인 3명의 위세척액을 분석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취업 준비 분야에서 일반 기업체가 전체의 2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23.2%를 기록해 처음으로 2위로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워키에서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여야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국회 현안에 대해 연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3지대로 눈을 돌려봅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원내대표 오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신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새로운 미래는 22대 총선에서 딱 한 석 얻었습니다. 바로 세종특별시 자치시 갑에 출마한 의원님인데요. 민주당처럼 이제 큰 당에서 활동하시다가 제3지대 이제 활동하신 지도 좀 됐는데 그 소회 어떠신가요? 그 총선 전에는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뭐 티격태격 이렇게 다툴거리들이 많았는데 이제 총선에서 국민적인 어떤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각자 자기를 또 돌아볼 만한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나와서 작은 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게 된 셈인데 네. 이게 이제 한편으로 좀 불편한 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한 이후 한 20년간 이게 막 쉼없이 이렇게 달려왔어요. 네. 청와대, 그다음에 뭐 충남 뭐 부지사, 그다음에 야당, 여당, 최고위원 이렇게 달려왔는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살짝 쉼표. 네, 제 정치에 대해서 한번 네.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네. 한번 돌아보고 쉼표라기보다는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성찰. 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어떤 도전, 뭐 새로운 뭔가 책임을 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과 또는 뭐 우리 조국당에서 우리 야당들과 함께 이제 공동 모전은 맞춰 나가되 네.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그 해왔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뒤에 하려던 질문을 지금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성찰하는 계기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하시면서도 민주당 쪽으로 고개가 돌려집니까? 그러니까 좀 뭐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지 민주당 쪽 고개가 돌려진지 일각에서는 혹시 뭐 오래지 않아서 복당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럴 아직 뭐 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은 없는 상태고요.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없어서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저하고 2파전으로 이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저를 많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제가 뭐 복당을 한다 만다 이런 공약을 한 건 아닌데 적어도 정권 심판에서는 우리 민주당과 조국당과 같이 해서 정권 심판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함께 하겠다. 정권 심판, 정권 교체에 대한 제 그 약속은 반드시 잘 지켜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당으로 가느냐 입당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자꾸 이제 뭐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저는 조금 차분하게 제 정치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도 삼선 의원인데 네. 이 정치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고 방향을 잡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당장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뭐 제 한석이 필요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지금 정권 심판하는 게 어렵다. 뭐 이러면은 좀 다를 텐데 거기도 다들 뭐 의석수가 넉넉한 정당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석수 한석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뭐 입당을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협력해서 한국 정치에 뭔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좀 준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지난 14일에 22대 국회 첫 전당대회 열고 새로운 지도부 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신임 당대표 선출됐고요. 자, 새로운 미래 신임 지도부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전당대회에 즈음해서 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뜻은 뭐 나름대로 다당제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의 어떤 양당 정치의 폐해를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정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은 저는 좋은 꿈을 가졌다고 보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양비론에 빠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재창당의 길을 가야 된다. 또 이것도 이제 여기 그 민주당도 뭐 사당이다 1인 정당이다 이런 비판들에 이제 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끌고 가는 전체주의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소수당들 신당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유력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이제 사당화돼 있거나 아니면 그 개인 중심의 인물 중심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는 뭐 이런 한계 같은 게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새로운 길을 특히 이제 2030 젊은 세대가 예. 이 정치에 대해서 사실 특히 뭐 애정을 별로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거를 위한 재창당, 뭔가 그런 근본적인 고민,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쉽지 않은 것 않죠.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비록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참여를 안 했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네. 그런 재창당의 각오로 기존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어요. 뭐 이게 뭐 반 이재명 정당이냐 또는 친 이낙연 정당이냐 이런 과거의 논란들, 과거의 어떤 뭐 그런 그 우산들, 뭐 머리띠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뭐 용이하지는 않으니까 좀 더 모색을 해보겠다. 그럼 뭐 새로운 지도부가 또 이제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죠 뭐. 네네. 자, 지금 6개 야당이 연합해서 공동 교섭단체 구성하자. 제안은 의원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다 합하면 21석. 자, 교섭단체 기준 넘어섭니다. 숫자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좀 뭐 진척 사항이 있나요? 논의가 좀 되고 있나요? 일단은 그 당 그 대표 의원들 모여서 논의를 해나가자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그날 결론이 안 난 거는 서로 좀 신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낸 건 아니고 논의를 해나가자고 하는 건데 뭐 거기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은 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이 조금 좀 신중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혁신당의 처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신중한 이유를 어떤 걸로 보세요? 가장 큰 게. 뭐 공식적으로 뭐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미루어서 네.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정당도 대부분 이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정당들인데 개혁신당이 3명이 그 18명의 네. 진보적인 의원들하고 같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하는 게 이게 정체성에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네, 이해가 되는 또 그 당을 부분입니다. 지지하는 분들도 걱정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정당의 이름으로 계속 살려나가면 된다. 네. 즉 교섭단체는 정당을 대체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정견과 노선은 정당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교섭단체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교섭단체는 단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무슨 당리당략 때문에 하는 거냐? 네. 그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국민의 대표잖아요. 헌법기관이죠. 예, 그 한 분 한 분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그분들의 주권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이 한 명이 놀아버리면 이 한 명이 역할을 못 해버리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다양한 목소리 중에 어느 목소리는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냥 묻히는 겁니다. 그럼 공동 교섭단체가 되면 그게 극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21명의 국회의원이 네.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지금 만약 교섭단체가 안 되면요. 비교섭단체면 상임위에서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내가 법안 발의했어요. 그럼 이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상정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법안이 워낙 많으니까. 한 번 법안 논의하면 법안 심의에서 한 뭐 10개, 15개 하는데 법안은 쌓여있는 게 수백 개 쌓여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고르느냐? 간사들이 고릅니다. 간사들이 협의해서 골라요. 그러면 간사로서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한두 개겠습니까? 이 법안을 이 법안 소위에 상정하는 일부터 벌써 이 장벽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부여한 이 소중한 책무를 자기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법안 그 심의를 통해서 이 그 책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자기 의원만큼 안 돼서 이거는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의원들을
기대하고 있는 또는 그 법안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 그분들의 권리나 주권이 훼손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교섭단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행 제도를 바꾸려면 또 거대 정당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 현재 제도로 본다면 빨리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간사로서 상임위에 의정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나머지 정치적인 뭐 사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그냥 정당 이름으로 입장 발표도 하고 또 뭐 문제 제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교섭단체 지위가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고 이건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유권자들 민의를 대표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법안 얘기하셨는데 의원님이 준비 중이신 어떤 핵심 입법 과제랄까요? 이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세종시에 중앙청사가 다 내려가 있어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합니다. 네. 가족들까지 하면 한 10만 명 가까이가 세종시에 가 있어요. 그런데 301명, 국회의원 300명, 대통령 1명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이 301명과 이 수만 명의 공무원들이 수시로 교통하고 소통을 해야 대한민국이 일이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네. 국정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서울을 와요. 이 우리 국정 에너지의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죠. 이거는 정상적인 기획을 하라고 그러면 불가능한 기획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됐어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301명이 세종시로 원래 약속대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그 10만 명 가족 데리고 공무원들이 다 서울로 오든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이 두 집 살림 청산해야 됩니다. 이 두 집 살림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문제 제기를 드린 건데 행복도시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종합행정기관은 세종시로 내려간다. 네. 단 괄호치고 대통령실은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이거를 그런 법이 있어서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자. 대통령실로 내려가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실이 내려가는데 대통령실 제외 조항 삭제. 네, 삭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실을 설치할 수 있다. 뭐 분원, 네. 뭐 제2지문실 이런 형태로 세종지문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이 또 하나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도 설치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의무 유정으로 바꾸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여기를 없애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뭐 개헌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는 안 건드리더라도 세종신문실을 반드시 설치해라. 그리고 27년 그 5월 9일 네. 다음 대통령 시작하기 전엔 설치해서 다음 대통령은 세종에서 주로 근무하자. 그래야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논의하고 공무원들이 짐 싸서 서울까지 와서 회의하는 일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회가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을 전부 이전하기로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야 뭐 20년 동안 이게 공약이었고 국민의힘 동의했어요. 그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은 이미 현실이 된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이 다 내려갔어요. 대통령만 여기 혼자 있을 겁니까?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대세는 흐름은 그 역사의 301명이 다 흐름은 와야 된다. 301명이 세종으로 가는 게 이게 순리다. 맞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제일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이 행복도시법에 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자, 그 국회 현안 좀 짚어볼게요. 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했었고요. 한참 전에. 오늘은 검찰총장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국회 권력으로 본인 수사는 검찰 때려 눕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의원님 보시기엔 지금 진행되는 탄핵 청문회 추진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 검찰총장 증인 채택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정치로 본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좀 환영할 만한 정치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들이 또 다수가 원하는데 이걸 또 정치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
청원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뭐 앞당기겠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만약에 계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아마 따끔하게 심판을 하거나 아마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진짜 이건 좀 탄핵 외에는 윤석열 이 국정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 이런 국민들이 꽤 있으니 이분들의 청원을 심사하고 청원을 처리하는 거를 이걸 법대로 하는 거를 막을 도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여기서 소모적인 논쟁하지 마시고 일단 청원을 한다고 그래서 청원을 심의하는 거가 곧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 과반수 발의에 또 3분의 2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또 절차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도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제 비판을 하지만 청원 과정을 막거나 아니면 청원 과정을 이걸 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일단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은 또 국민들이 할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내용도 없고 또 보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건데 정치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면 또 국민들이 또 민주당에 대해서 따끔하게 또 회초리를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국민들이 혼내고 국민들이 만약에 싫어한다 그러면 이거 진도 못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할 게 아니라 그냥 정청래 뭐 법사위원장 얘기대로 그냥 법대로 하되 이 법 안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거 너무 오버한다. 뭐 권력을 너무 남용한다. 이런 느낌이 안 달게 그건 각자가 책임지고 해야 돼요. 네.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고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김동희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국회도 다양한 의견, 소수 의견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8 하나님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끝없는 줄다리기 사이에서 제3지대 정당들이 민생의 돌다리가 돼주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열되고 있고 막 1대 3의 구도라 그럴까요? 공방이.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제가 선거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네. 선거하면서 많은 분들이 뒤에서 실력자가 또는 당대표가 또는 무슨 뭐 패권을 갖고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작전 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선거를 몇 번 해보면서 네. 최근 들어서 진짜로 당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을 할 거다. 네, 무리하게 예. 무슨 뭐 어떤 그 주류 또는 어떤 뭐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예. 뭐 친윤이 반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작전 짜서 그 큰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제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네네. 근데 저는 하여간 뭐 작전으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볼게요. 자, 이재명 전 대표 혼자 나올까 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었는데 김두관 전 의원 등 이제 3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전당대회가 좀 의미 있는 뭐 경쟁이랄까요? 꼭 수치상 차이가 난다고 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게 결과가 뒤집힐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거라는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또 국민들과 당원들과 소통하는 메시지가 엄청 중요해요. 당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네. 얘기가 이제 국민들이 볼 겁니다. 네. 아 저게 이재명 대표 들러리로 나왔다. 또는 뭐 페이스메이커로 나왔다. 아니면 진짜 이재명 대표를 그냥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안 챙겨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억하심력 때문에 나왔다. 아니면 정말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애정 때문에 뭔가 민주당을 위해서 나왔다. 예. 저는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개인 정치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그런 레이스를 벌여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아 이게 뭐 이재명을 밀든 이재명을 싫어하든 이재명 대표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그런 걸 보여주면 저는 승패와 관계없이 김두관 의원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청취자분들이 이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최근에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못 뵌 지가. 아, 그래요? 최근에는 뭐 특별한 뭐 정치 활동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막장 정치 끝내자 이런 얘기도 뭐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근황은 특별한 건 잘 모르시는 예. 거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301명이 세종시로 오는 말씀하셨는데 22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하겠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끝내는 출발을 해야 되고 그 개헌 7공화국으로 가는 길의 하나가 행정수도입니다. 네. 그래서 행정수도와 제왕적 행정수도의 로 가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예. 넘어서는 거. 예. 이게 22대 국회의 핵심이에요. 결국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직도 휘두른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니까 그 권력의 한마디에 여당 대표가 막 2-3명 교체되는 상황. 이걸 윤석열 대통령 말고 다른 대통령이 들어와도 이 상황이 바뀔까?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불행해져요. 그리고 가장 큰 건 국민 전체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 2년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거. 이게 22대 국회에 저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행정수도 전도사 자처하신 김종민 새로운 미래 원내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은 가운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송파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도 석수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도 덕진 1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도 양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더 지난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파고 또 파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건강 파파뉴 시간. 청취자 여러분 건강 상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9730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세요. 건강 파파뉴에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통풍 때문에 병원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여름에 통풍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많나요? 자,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예, 한강에서 치킨을 딱 뜯고 네, 너무 시원하죠. 너무 좋죠. 일어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과장되게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예, 여름철이 되면은 실제로 통풍 환자가 늘어나는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탈수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식습관 때문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젊은 층에서 요산이 높아지는 즉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요산이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맥주 또 여름철에 시원한 청량음료 그리고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 치킨의 이 닭 껍질 이런 것들이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여름철에 많이 찾고 더군다나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에 이 혈액 내에 수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서 통풍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름에 늘어나는 이유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증상 정말 아픈 분들은 참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실제로 그런가요? 이 통풍을 우리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네. 근데 이 통풍은 인류 역사랑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통풍은 고등생물에서만 나타나는 고급 질병입니다. 고급 질병. 우리처럼 고등생물들이 여러 가지 보면 잡식성으로 먹다 보면 네. 특히 우리 신장에서 이것을 분해하는 능력들이 있는 고등생물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전 이 인류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 표현 중에는 영어로 통풍을 가우트라고 하는데 예. 라틴어로 고타 한 방울씩 떨어졌다는 건데 즉 한 방울만 떨어져도 아프다 또는 한 방울의 나쁜 기운이 우리 몸에 퍼진다. 마치 우리 동양에서도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동서양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통풍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양말을 못 신습니다. 예. 양말이 닿아도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예. 자. 실제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대 그리스의 어떤 문헌에도 이제 나올 정도로. 자, 아까 조심해야 할 음식들 몇 가지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술 종류 중에서는 역시 맥주가 가장 문제인지까지 해서 음식 부분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이제 술 종류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자,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다. 네.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풍을 일으키는 술은 소주가 더 나쁘다? 맥주가 나쁘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맥주. 정답은 둘 다 나쁘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모든 술은 다 몸에서 이 퓨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대사 채소 산물에 대한 돈에 관여하기 때문에 예. 모든 술은 다 나쁩니다. 예. 그 이유는 맥주는 도수가 낮은 대신에 많이 마시게 되고 소주나 독주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덜 마시게 되지만 예. 한 번이라도 통풍을 경험했던 분들은 결국은 술 한 잔에도 통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단백질 대사 산물의 퓨린하고 관련되는 예. 그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환자분들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한번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번엔 마칠게요. 네, 자 다음 중 예. 통풍을 일으키지 않는 생선은 예. 자 사지선답니다. 예. 꽁치, 예. 멸치, 예. 참치, 예. 연어. 정답은 어느 걸까요? 멸치. 정답은 네 다 통풍을 일으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멸치, 참치, 꽁치, 연어, 예. 시금치 이런 거를 입에 붙게끔 말씀을 드렸어요. 예. 또 의외의 식품이 또 시금치가 들어가는데 시금치 참 좋은 식품이지만 예. 옥산슬레이트도 많이 들어있고 퓨린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제 환자분들한테 멸치, 꽁치, 참치 이제 작은 거에서 큰 순서로 그리고 연어, 시금치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 외에도 네. 조갯살이라든지 그리고 적색류 등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은 무조건 다 통풍에 악화시키거나 통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김기동 님이 발등이 슬슬 붓는데 통풍의 전조 증상인가요? Yes or no? 예스. Yes? 네. 네. 왜냐하면 예. 통증이 적은 이 통풍도 단계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통풍도 요산만 높고 통증이 없는 그 고요산 무증상 고요산 혈증부터 예. 붓기만 하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평상시에 음주를 즐기시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았다는 분이 네. 발가락이나 발등이 붓는다. 그러면 지금 당장 통증이 없지만 통풍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유만식 님이 막걸리 매일 마시는데 어떨까요? 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통풍이라는 불청객이 친구가 되실 수 있으니까 막걸리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667 님이 아까 통풍에 맥주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요즘 무알콜 맥주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마셔도 괜찮나요? 사실 알코올 자체도 그렇고 맥주라고 하는 것이 이 메가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음료입니다. 네. 무알코올 맥주라고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주법 술에 관련된 법률과 식품 영양 관련으로 알코올이 아주 미량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도 과거에 통풍을 경험했던 분이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5230님이 이뇨작용 활발하게 하는 커피도 통풍에 좋지 않겠네요. 정답입니다. 사실 50대 여성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네. 술도 안 드시고 마르시고 정말 식사 관리를 잘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혈압약으로 처방받은 이뇨제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요산이 올라가서 통증을 느끼는데요. 따라서 이뇨작용으로 우리 몸을 탈출시킬 수 있는 카페인 음료 등도 네, 통풍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통풍 발작을 경험했던 분들은 커피를 대부분 다 주의해서 드십니다. 김정훈 님이 교수님 혹시 강태공인가요? 사람을 잘 낚으시네요. 흐흐흐. 저는 사람의 마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멋진 말씀 또 해주셨고요.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많이 발생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바로 식습관에 관련되는데요. 네. 이 국내 통풍 환자가 최근에 9년간 2배 이상 늘었는데 대부분 남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도 폐경 이후에는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네. 아마도 그것은 여성 호르몬이 우리 체내에 있는 요산,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을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유측이 되거든요. 네네. 따라서 남성분이 많은 이유는 음주와 식습관,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이 적은 이유는 이 여성 호르몬 때문이지만 최근에는 완경기 여성에서도 통풍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 젊은 환자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여성층에서 네. 갑자기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는 예. 그걸 찍느라고 급격히 살을 빼거나 탈수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이런 워라벨이라고 하죠. 일도 하고 그런 본인의 삶을 즐기시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아주 예쁘고 맛있는 그런 디저트 같은 걸 찾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젊은 층에서 뭐 아이스크림 그러면 과자 네. 이런 걸 드시면서 겉으로 볼 땐 말라 보이지만 내장 지방이 있고 또 이런 퓨린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음식 그리고 곱창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이 여성층에서 늘어나면서 특히 젊은 남성 여성에서도 이런 통풍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네. 완치 개념이 있나요? 통풍이? 사실 저는 이 통풍,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혈증은 다 같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한번 통풍을 경험해서 진단받으신 분들은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같이 하시고 혹시 통풍이 발견됐는데 과거에 고지혈증이나 또는 당뇨가 없었다. 그러면 숨겨져 있는 당뇨 또는 전당뇨 또는 고지혈증 전 단계일 수도 있으니 네. 이번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가까운 큰 병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 동네 의원, 주치 선생님 만나셔서 8시간 금식하시고 요산과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분들을 이런 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통풍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혹은 덜 고생하려면 평소에 생활 습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은 술을 멀리하고 물을 가까이 한다. 네. 술을 멀리하고 물을 가까이 한다. 역시 그리고 물이군요. 아침 저녁으로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계를 살펴본다. 즉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그리고 요산에 적이 되는 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멸치, 꽁치, 참치, 그리고 연어, 시금치. 요런 음식, 요산에 관련된 음식들을 피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건강 파파뉴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의 충격 이후에 미국 대선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열수입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충격적인 총격 사건 겪고도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어제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총격이 있고 나서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뤄진 발표였는데요. 실장님, 총격 사건 이후에 미국 정치권 또는 유권자들 사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펜실베니아에서 13일 날 이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을 때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없는 동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연단 밑으로 수그렸다가 일어나면서 귀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번쩍 들고 이제 이런 불의에 맞서서 싸우자, 테러에 맞서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용감한 지도자의 어떤 모습, 훌륭하게 미국을 끌어갈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이것이 이제 감동을 좀 일으켜서 아마 공화당원들한테는 굉장히 그 결속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공화당으로서는 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민주당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잠시 멈췄습니다. 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흐름 이런 게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실장님 보시기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도박 사이트는 70% 그러다가 이제 아까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뭐 78%, 와, 뭐 79%까지 뭐 이렇게까지 올라오던데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으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충성 지지파들한테는 당연히 공화당원을 결속시킬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부동층이 문제잖아요. 네네. 부동층의 이제 향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층을 주가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아리조나, 네바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뭐 조지아 이렇게 되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바로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났고 지금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또 위스콘신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뭐 투표를 하나 안 하나 거의 뭐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게 이제 지지세가 확연히 이제 표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여기 스윙 스테이트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이어서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위스콘신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5일부터 이제 현지 시간이죠. 18일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있는 데다가 트럼프 총격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단기적으로는 높였다 이렇게 보죠. 네. 어쨌든 뭐 넉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뭐 러스벨트 그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도 이제 주목할 만합니다. J.D. 벤스 오하이오 상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베스트셀러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로 이제 유명해졌고 러스트벨트의 가난한 백인 노동자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스 러닝메이트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거의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부통령 후보자를 제대로 지명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공화당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환상적인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힐빌리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게 책자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러스트벨트에 있는 가난한 백인 노동자의 그 처참한 실상과 그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책을 쓴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 영화로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이 사람은 2016년도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히틀러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싫어했는데요. 자신이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제 뭔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 보니까 공화당으로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공화당으로부터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하이오 상원의원까지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오하이주니까 오하이주도 역시 러스트벨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금수저와 흑수저의 결합,
그리고 나이 많은 트럼프와 젊은이, 이 사람이 지금 39살이에요. 네. 노인과 젊은이의 조화.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환상적인 조합이고 이것이 오히려 더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면서 공화당원들을 결집시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트럼프가 가지지 못한 모든 걸 가졌다. 만 39세 젊고 그렇죠. 트럼프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스토리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네. 자, 총격범 네. 20살 백인 남성으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데 아직 범행 동기는 아직은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범행 동기 어떻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 이제 이 사람은 그 백인 남성이니까 인종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인종 문제도 아니고 또 반이민 정책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고등학교 그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졸업했으니까 이게 이제 반이민 정책하고도 관계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성이니까 낙태 문제에 또 젊은 사람이니까 크게 관여할 것도 아니고 또 공화당원으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 정책의 차이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결국 개인한테로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친구가 고교 시절에 굉장히 이제 외톨이고 또 놀림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외로운 늑대라고 할까요? 론 울프로서의 그런 것을 성향을 지니고 있다가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오니까 소영웅주의에 의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네네. 물론 이제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경호 전담하는 곳이 비밀 경호국입니다. 총격이 네. 있기 1분 반쯤에 이미 목격자들이 경찰에 소리 질러서 경고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네. 거 보자면 이번 사건 경호 실패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세 가지 차원에서 경호 실패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범인이 120m 지역에서 지붕에서 총을 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은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검문 검색을 했지만 그 밖에 있는 소위 말해서 경호선 이제 경계선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이런 경호 경비에 대해서 부족했다라고 보죠. 그래서 네. 순찰이라든지 위험지역에 대한 경계를 잘못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실패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간인들이 여기 뭐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사람이 곰처럼 지붕 위로 올라간다. 이거 경찰한테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설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이런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실패고요. 네네. 세 번째는 경호국의 실패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호국 요원들이 트럼프의 연단 뒤에 지붕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소음 그다음에 조준경을 가지고 두 팀이나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뭐 했겠어요. 그 주변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이 경호국 요원들이 배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12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이런 그 총격범이 움직이고 총을 들고 있는데도 이걸 지금 못 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적각 사살이 이루어졌으면 여기에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안 생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문 검색의 실패, 네. 그다음에 제보를 받았을 때의 조치에 대한 실패, 세 번째는 경호국의 실패, 이 세 가지 실패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총기 규제 이슈가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사용에 좀 관대한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거든요. 총기 네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네. 그래서 총기 규제 이슈가 다시 부상할 경우에 미국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수가 될 수 있죠. 이번 사건이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총격범이 공화당원이잖아요. 네네. 네, 공화당원인데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저격했다는 거. 이거 아이러니고요.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전 미국 총기 협회에 가서 이것은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오히려 총기에 의해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것이 뭐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해야 된다라고 그러고요. 예, 예. 자동소통 같은 경우에는 그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총기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질 거 있으면 이거 책임 물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해왔고 행정명령까지 내렸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잠시는 잠잠해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기 규제 문제가 대통령 선거에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자, 총격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판세대로라면 우리가 모두에 이제 좀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현재로서는 불리해 보인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그래서 네네. 그 전부터 이미 이제 고령이나 뭐 인지 능력이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바이든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 안팎 분위기 그런 것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교체해야 된다, 후보 사퇴해야 된다 소리는 쑥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 거냐면 우리가 인지력 문제는 이미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강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역시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인지력 문제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총격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델라웨이로 복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네.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무려 3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지력과 어떤 상황 판단력과 대응 조치 사이에 이게 인과관계가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인지력에는 문제는 있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고 할 것이냐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당원들도 오히려 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체론보다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선거로 나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광고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분야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좀 전에 저희들이 논의했던 총기 규제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네네. 얼마나 투자 유치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저소득층 복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의료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래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공화당과의 싸움을 이 11월 5일까지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 실장님은 또 안보 전문가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 미치리라고 전망하세요? 글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이제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플랜 A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그 대세론이 굳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때 이제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나 정강 정책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과의 회담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노벨상을 노리든지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할 거예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 속에서 반대급부로 미국이 뭐 제공해 줘야 될 게 있을 텐데 그 반대급부로 제공해 주는 게 한미연합연습을 안 한다든지 그 점 제재를 해제해 준다든지 정말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곤란한 네. 그런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플랜 A로 생각하고 이 플랜 A가 가동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심도 깊게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나토 네. 회원국들이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고 대통령실 전했고요. 네, 대통령 3년 연속 나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같은 네. 나토와 협력이 북한이나 러시아 도발 견제하는데 실질적 도움 될까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대통령께서는 이제 나토에 소위 말해서 나토
퍼블릭 그 포럼에 참여해서 직접 이제 처음으로 연사로서 연설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군사적 밀착이 결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고 네.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안보 플랫폼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해야 되고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고 나가면 러시아와 북한도 결국은 국제사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남았습니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 채택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 공고히 구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평가해 주세요. 작년 이제 워싱턴 선언을 할 때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국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압도적으로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말로 적극적으로 압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죠.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을 8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이며 기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며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8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네. 이번 나토 정상회담 할 때 짧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추인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 말의 의미는 일체형 확장 억제로 나가고 핵을 기반으로 한미 동맹이 훨씬 더 이렇게 더 공과되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588님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어르신들께 KBS 라디오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뉴스레터 K 홍보맨입니다. 1918 식자재 납품업을 1918님 납품업을 하면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KBS 1라디오 벗삼아 일합니다. 뉴스레터 K가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봉선화 연정, 싫다 싫어 등 무수히 많은 히트곡을 남긴 트로트계의 전설 가수 현철 씨가 지난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픔과 애도 표하고 있는데요. 가수 현철 씨의 대표곡 봉선화 연정 함께 들으면서 같이 추억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